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의 가장 끝,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요? 지도 위 마지막 미지의 공간, 바람과 빛으로 가득 찬 대륙,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얼음이 펼쳐지고 태양이 몇 달 동안 지지 않는 땅으로 오늘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호주 대륙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 남극. 이곳은 하늘을 찌를 듯한 빙봉과 얼음 아래 숨겨진 산맥, 그리고 그 존재감마저 느껴질 만큼 완벽한 침묵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금단의 땅이라 부릅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먼 거리와 살을 내는 추위, 그리고 인간의 힘을 압도하는 대자연의 위험 때문에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이 하얀 대륙이 어떻게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를 바꾸었으며 마침내 지구 전체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는지 그 장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지적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넓은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게 하는 등대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조금 더 천천히 호흡하며 저 차갑고 고요한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이야기는 고대 세계의 지구본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는 큰 곰자리가 있습니다. 북쪽을 의미하는 아옥틱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별자리에서 유래했죠. 남극이라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곰의 반대편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류의 배가 유빙을 해치고 나아가기 훨씬 이전부터 남쪽의 대륙은 하나의 개념으로 먼저 존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과 지리의 균형을 상상했습니다. 만약 북반구에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다면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도 아래에도 그에 상응하는 무게의 대륙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가르쳤고 에라토스테네스는 단 2개의 그림자와 사막길을 이용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스트라본과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를 기후대로 나누어 사람이 사는 북쪽과 알려지지 않은 남쪽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하나의 확고한 전제로 굳어졌습니다. 세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남쪽 대륙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생각은 로마 시대를 거쳐 중세 학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중세의 지도에서 세상은 종종 여러 개의 띠로 그려졌습니다. 가장 북쪽은 혹한대, 적도는 열대, 그리고 가장 남쪽은 다시 혹한대. 그 사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대가 존재한다고 믿었죠. 가장 남쪽의 땅은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 즉 알려지지 않은 남쪽의 땅이라는 이름표만 붙은 채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 누구도 그 땅이 작다고 증명할 수 없었기에 지도 제작자들은 남쪽 대륙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로 그렸습니다. 지도 제작술은 과학인 동시에 상상의 극장이었습니다. 지식이 끝나는 곳에서 상상력이 시작되었죠. 남쪽 대륙의 해안선은 꾸며낸 지명들로 채워졌고 아무도 본 적 없는 만과 곳들이 자신감 넘치게 그려졌습니다. 한편 신앙의 시대에는 대척점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과연 지구 반대편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 역시 아담의 후손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신학과 지리학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일반적인 해도 너머의 섬에서 계피를 가져왔고 선원들은 육지에 전혀 내리지 않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미지의 남쪽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지식이 바다 위에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항해사들은 별의 길,
파도의 패턴, 구름의 모양, 그리고 새들의 비행을 도구 삼아 망망대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태평양의 외딴 섬들에 정착했고 오늘날의 뉴질랜드에 해당하는 남쪽 고위도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마오리족의 구전 전통에는 후이테 랑이오라라는 탐험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안개와 검은 물, 그리고 움직이는 하얀 절벽이 있는 곳까지 항해했다고 합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빙산과 유빙에 대한 시적인 기억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실제 항해였든 아니면 후손들을 위한 경고의 이야기였든 이 전통은 유럽의 지도가 따라잡기 훨씬 이전에 이미 태평양의 민족들이 남쪽의 더 차가운 세계를 상상했고 어쩌면 직접 가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남쪽 대륙에 대한 오랜 믿음은 새로운 힘을 얻어 부활했습니다. 인쇄술 덕분에 지도는 대량으로 보급되었고 나침반은 개량되었으며 카라벨선과 같은 새로운 배들이 인류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베네치아, 리스본, 앤트워프의 지도 제작자들은 탐험가들의 보고를 짜깁기하여 새로운 세계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물은 여전히 남쪽의 거대한 대륙을 그려 넣었는데 이는 세상의 균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헤라르디스 메르카토르는 자신의 세계지도 아래쪽에 미지의 영역을 감싸는 광대한 남쪽 땅을 그렸습니다. 오론티우스 피나에우스는 만과 고제 세심하게 이름까지 붙인 삼각형 모양의 남극 대륙을 제시했지만 그 어느 것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탐험가들이 태평양에서 더 많은 섬과 해협을 발견할수록 그들은 미지의 남쪽 대륙이 바로 그 너머에 있을 것이라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마젤란 해협의 발견은 이러한 믿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 좁은 길목을 통해 이어진다면 그 아래에는 분명 거대한 땅이 활처럼 휘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네덜란드의 배들은 포유하는 40도라 불리는 남이 40도 해역에서 며칠 동안 끝없이 몰아치는 서풍을 맞으며 항해했습니다. 거칠게 굽이치는 바다와 낮게 깔린 하늘은 뱃사람들에게 수평선 너머에 거대한 대륙이 버티고 있다는 본능적인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상상 속에는 종교, 상업,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군주들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소유할 권리를 부여했고 민간 기업들은 고래기름이나 새로운 향신료 해안을 발견할 기회를 얻기 위해 탐험에 자금을 댔습니다. 학자들은 남쪽으로 갈수록 나침반 바늘이 아래로 기울어지는 현상과 남쪽 자기장에 대한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적 호기심을 불태웠습니다. 뱃사람들의 머리 위로 남십자성이 떠오르자 그들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하늘 아래에 들어왔다는 것을 매일 밤 실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남극이라 불리게 될 땅은 여전히 수학적 균형과 오랜 전통에 기댄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12세기의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는 이미 자신이 만든 세계 지도에서 알려진 지역 남쪽은 미지의 영역임을 인정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항해사들은 거대한 강처럼 북쪽으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훔볼트 해류라고 부르는 이 차가운 물줄기는 남아메리카 해안을 시켰고 그 강력한 힘은 극지방의 거대한 바람과 바다의 엔진이 존재함을 암시했습니다. 고래잡이배들은 파타고니아에서는 자라지 않는 종류의 유목을 발견하고 이것이 미지의 땅에 있는 강에서 떠내려왔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간접적이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남쪽의 대륙은 아직 해안선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이 상상의 땅은 더 이상 그림이 아닌 도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오랜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인류는 여름에도 해가 희미하고 겨울에는 수평선마저 지워지는 혹독한 바다로 항해해야만 했습니다.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는 이제 추측의 영역에서 실제 풍경의 영역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턱 너머에서 하얀 대륙은 낙원이 아닌 얼음의 주권 국가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지구 담수의 대부분을 품고 있으며 유럽보다 크고 호주보다 거의 2배나 넓은 대륙, 한때 따뜻했던 시절의 과거를 간직하고 그 얼음 속에 지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대륙은 훗날 지구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18세기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는 지도 가장자리에 그려진 약속의 땅에서 구체적인 항해 목표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왕실과 학회는 세상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상상했던 그 대륙이 실제하는 땅인지 아니면 균형에 대한 갈망이 낳은 신기루에 불과한지 확인하기 위해 최고의 수학자들과 항해사들을 남쪽 끝으로 보냈습니다. 발견의 서곡은 작은 조각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뱃사람들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따라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갔고 그들의 항해 일지에는 생생한 감각과 불분명한 위치가 뒤섞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회색 안개가 짙어지는 어떤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만에 새의 종류가 바뀌고 검은 바다 위를 하얀 절벽이 떠다니는 듯한 얼음이 나타나는 곳. 오늘날 우리는 이 경계를 남극 수렴대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극지방의 바닷물이 더 따뜻한 북쪽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대한 물의 고리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비좁은 선실에서 눌러쓴 오래된 항해 일지들은 이미 그 현상의 이름이 붙기 전부터 거대한 지구의 엔진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인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수학자의 인내심과 뱃사람의 날씨 감각을 겸비한 탐험가 제임스 쿡을 두 척의 튼튼한 배와 새로운 장비들과 함께 남쪽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의 선실에는 해상용 크로노미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시계 덕분에 그는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을 지구 끝까지 가져가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선원들은 괴열병을 막기 위해 소금에 절인 양배추와 감귤류를 먹었고 갑판에는 화가와 박물학자들이 동행하며 선원들이 측정하는 것만큼이나 꼼꼼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남쪽 대륙이 존재한다면 이 질서정연한 탐험대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1773년 1월, 쿡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극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는 안개 속에서 바다가 숨을 쉬는 듯한 얼음섬과 낮게 깔린 구름으로 가득한 세상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나아갔지만 거대한 유빙 덩어리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한때 그는 남이 71도를 넘어 알려진 그 어떤 항해사보다 더 깊숙이 들어갔고 마치 대륙의 해안선처럼 느껴지는 광활한 얼음 평원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전진은 무모하다고 판단했을 때에야 비로소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쿡은 남쪽 고위도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며 파괴적일 만큼 명백한 부정의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만약 테라 아우스트랄리스가 따뜻하고 비옥한 땅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끝없는 폭풍과 표류하는 얼음의 요새저 너머에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일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위험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험은 실망 속에서도 중요한 열쇠를 남겼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남극순환 해류라고 부르는 거대한 해류와 바람의 띠를 해도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극지방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끊임없이 흐르며 지구 전체의 기후를 묶어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쿡의 항해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다른 나라들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9세기 초 물개잡이 어부들과 탐험가들이 남극반도의 북쪽 끝자락에 있는 섬들로 꾸준히 진출했습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은 물개잡이와 훗날 고래잡이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상업활동은
언제나 그랬듯이 지식의 초안을 그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1820년 최소 3개의 탐험대가 불과 몇 달 간격으로 남극 본토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의 해군 장교 벨링스하우제는 일시적인 유빙이 아닌 육지에 단단히 붙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얼음 해안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영국의 브랜스필드는 오늘날 트리니티 반도라고 불리는 곳의 끝자락에서 산맥의 윤곽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미국의 물개잡이 어부 너세니얼 파머 역시 같은 반도에 접근하여 지도가 텅 비어 있던 곳에서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진 광대한 해안을 목격했습니다. 인류는 2000년 동안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를 상상해왔습니다. 그리고 1820년 마침내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대륙의 첫 윤곽이 항해 일지에 기록되는 동안 새로운 종류의 지식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물학자들은 유빙이 팬케이크 모양으로 얼어붙는 모습과 압력에 의해 얼음 덩어리들이 수마일에 걸쳐 솟아오르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펭귄의 종류를 부리와 울음소리로 구분했습니다. 아델리 펭귄들은 시끄러운 군락을 이루며 조약돌로 만든 둥지를 지켰고 조금 뒤에 발견된 황제 펭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한의 겨울, 발등 위에 알을 올려놓고 기나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선원들은 빛의 언어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평선 너머에 있는 유빙 덩어리에 햇빛이 반사되면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데 이를 아이스 블링크라고 불렀습니다. 고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혹등고래가 먹이 활동을 하는 곳에는 크릴새우가 있었고 크릴새우가 있는 곳에는 얼음으로 둘러싸인 채 녹아있는 바다, 폴리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빙산은 그 모양 속에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테이블처럼 평평한 빙산들은 마치 떠다니는 평원 같았습니다. 빙산에 보이는 푸른 줄무늬는 오래되어 압축된 얼음이라는 뜻이었고 더러운 띠는 해안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을 품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이러한 징후들을 읽고 배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갇히지 않도록 항해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극 대륙은 더 이상 북쪽 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산맥과 얼음의 강,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후를 가진 실제하는 지질학적 실체였습니다. 남극 대륙에 내디딘 인류의 첫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불확실했습니다. 기록들은 거대한 침묵에 맞선 작은 주장들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1821년 2월 미국의 물개잡이 어부 존 데이비스는 자신의 항해 일지에 남쪽에 돌이 많은 해변에 상륙했다고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본토 상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후대의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논쟁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탐험가들이 대륙 북쪽 가장자리의 섬과 반도에 상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40년 프랑스의 디몽 디르빌 선장은 유빙지대를 뚫고 나아가 빛나는 해안선에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붙여 아델리랜드라고 명명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찰스 윌크스가 이끄는 탐험대는 훗날 윌크스랜드라 불리게 될 지역의 얼음 절벽과 바위 지대를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영국의 제임스 클라크 로스 제독은 자신의 이름을 딴 로스해로 진입하여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그의 배 앞에는 수평선 너머까지 끝없이 이어진 수백 피트 높이의 거대한 얼음 장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로스 빙붕이라고 부릅니다. 맑은 날에는 정박지 근처 화산 봉우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로스는 자신의 배 이름을 따서 두 화산에 에러버스와 테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러버스 화산은 지금도 맹머도 해협 위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방문객들에게 이 대륙이 차가운 만큼이나 살아 숨쉬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1899년 노르웨이 탐험가 보르크 그레빙크가 이끄는 서던 크로스 탐험대는 남극 본토에서 최초로 성공적인 월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펭귄들로 가득한 해변에 조립식 목조주택을 짓고 그린란드에서 데려온 썰매개들과 함께 혹독한 극지의 밤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기상기록, 해안 측량, 그리고 인간과 개가 함께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증명은 남극 탐험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극은 배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며 더 깊은 여정을 계획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여러 탐험대가 남극 대륙 곳곳에서 위대한 과학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로버트 펠컨 스콧이 이끄는 디스커버리 탐험대는 맥머도 해협을 내륙 고원으로 향하는 경로로 개척했고, 독일의 드리가스키 탐험대는 유빙에 갇힌 채 1년 가까이 머물며 기상 관측과 해양학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탐험대는 아르헨티나의 기상 관측소를 인계했는데, 이 오르카다스 기지는 현재 남극에서 가장 오래된 상주 기지로서 지속적인 관측의 중요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상륙과 월동은 가능성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탐험가들은 부드러운 눈 아래 숨겨진 크레바스를 피하는 법과 바람이 만들어낸 눈 능선, 사스트루기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썰매에 짐을 싣는 요령과 썰매개 팀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식량과 연료를 보급할 중간기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초기 탐험대가 수집한 암석과 화석들은 이 대륙이 한때 따뜻하고 숲이 무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극 횡단 산맥에서 발견된 석탄층과 글로소프테리스 나뭇잎 화석은 남극이 한때 인도, 아프리카, 호주 등과 연결된 거대한 초대륙, 곤드와나의 일부였다는 이론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남극 탐험은 추측의 시대를 지나 야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도 가장자리에 머물던 하얀 미지의 공간은 이제 계획, 인내, 그리고 판단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경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지구본 위의 한 점, 남극점이었습니다. 이 무대에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두 명의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은 남극을 마치 높은 산을 오르듯 조용하고 정밀한 계획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최적의 출발 지점을 선택했고 북극 원주민처럼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팀은 가벼운 스키를 타고 추위에 단련된 썰매개들을 몰았습니다. 썰매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세심하게 개조되었고 식량은 지방이 풍부한 페미컨과 비스키드로 실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의 로버트 펠컨 스콧은 더 복잡한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최신 기술인 모터 썰매와 시베리아 조랑말, 그리고 인간의 힘을 조합하여 극점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터 썰매는 일찍 고장났고 조랑말들은 추위와 깊은 눈 속에서 고전했습니다. 결국 동물들이 더 나아갈 수 없게 되자 대원들은 가슴에 끈을 메고 직접 썰매를 끌어야 했습니다. 경주는 봄의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문센의 팀은 숙련된 스키와 썰매개 덕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며 체계적으로 보급기지를 설치했습니다. 1911년 12월 14일 5명의 노르웨이인들은 마침내 남극점에 섰습니다. 그들은 국기를 꽂고 정확한 위치를 측정했으며 스콧을 위해 작은 텐트와 편지를 남겼습니다. 약 한 달 뒤인 1912년 1월 17일 스콧과 그의 4명의 동료들도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르웨이 국기와 아문센이 남긴 텐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34일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들이 남극점에 도달하기 위해 이미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했고 돌아갈 식량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귀환 길은 끔찍한 사투였습니다.
대원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동상으로 고통받던 오치 대원은 동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눈보라 속으로 걸어들어가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3명은 식량 보급 기지를 불과 18km 남겨둔 지점에서 몰아치는 눈보라에 갇혀 텐트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몇 달 후 발견된 그들의 텐트에서는 일기와 편지, 그리고 과학적 탐사의 증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마지막까지 운반했던 암석 표본에는 남극이 한때 따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식물 화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실패 속에서도 그들은 과학에 대한 헌신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영웅의 시대는 남극점 경쟁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의 이야기는 탐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 서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그의 배 인듀어런스호는 웨드레의 유빙에 갇혀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세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은 얼음 위에서 표류하다가 작은 구명보트 3척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로 나섰습니다. 기적적으로 엘리펀트 섬이라는 무인도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클턴은 5명의 대원과 함께 가장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바다를 1300km나 항해하여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달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우와 거대한 파도를 뚫고 마침내 육지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사람이 사는 포경기지의 반대편이었습니다. 세클턴은 2명의 대원과 함께 누구도 넘어본 적 없는 빙하와 설산을 36시간 만에 돌파하여 마침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엘리펀트 섬에 남아있던 모든 대원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구해냈습니다. 탐험은 실패했지만 그의 리더십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웅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남극은 경쟁의 무대에서 과학 연구의 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남극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하이점프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여 군사훈련과 지도 제작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적 분위기는 역설적으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낳았습니다. 1957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국제지구 물리관측의 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2개국이 참여하여 남극 대륙 전역에 과학기지를 건설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냉전의 얼음장 같은 대립 속에서도 인류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협력할 수 있었는지 남극은 그 위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협력은 1959년 남극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조약은 남극을 평화적 목적, 특히 과학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군사활동과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며 과학 연구의 자유와 국제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6년 대한민국도 남극조약의 33번째 협의 당사국으로 가입하며 이 위대한 약속에 동참하게 됩니다. 1988년 킹세종 과학기지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남극 대륙 본토에 장보 곡과학기지를 건설하며 우리나라는 이제 남극 연구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남극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새로운 생명 자원을 탐사하며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극 조약 체제 아래 남극은 지구의 비밀을 푸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만 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빙하 코어를 시추하여 과거 지구의 기후를 복원해냈습니다. 이 얼음 기둥 속에 갇힌 고대의 공기 방울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고, 이는 오늘날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극 상공에서 오존층 구멍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는 프레온 가스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옛단 얼음 대륙 위의 작은 관측소에서 만들어진 그래프 하나가 지구 전체의 환경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얼음 아래 숨겨진 거대한 산맥과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 아래 수 킬로미터의 얼음 밑에는 수백만 년 동안 외부와 고립된 보스토크 호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에 미지의 생태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과학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남극은 더 이상 지구 끝에 외따로 떨어진 얼음과 바위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고 남극의 차가운 바닷물은 지구 전체의 해류를 순환시키며 기후를 조절합니다. 남극은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 엔진인 것입니다. 오늘날 남극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남극 대륙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억 년 전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였던 남극은 따뜻한 기후 속에서 울창한 숲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녹색의 땅이었습니다. 남극 횡단 산맥에서 발견된 글로소프테리스 나뭇잎 화석과 공룡의 뼈는 그 시절의 증거입니다. 대륙이 이동하고 해류가 바뀌면서 남극은 서서히 얼어붙었고 오늘날의 하얀 대륙이 되었습니다. 이 하얀 침묵의 대륙은 우리에게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추어 줍니다. 한때는 국가적 야망과 경쟁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과학을 위한 국제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극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빙하 코어 속에는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지구의 미래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얼음 아래 어쩌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단서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지식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